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아침, 뉴욕 퀸스의 거리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전 7시 무렵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주민 글렌은 주말의 여유를 즐기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반려견이 어느 모퉁이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시선을 고정한 곳에는 거리 한켠에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글렌은 처음엔 그것이 버려진 짐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방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와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글렌은 그것이 또다시 버려진 유기묘나 유기견의 사체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도심에서 종종 마주치는 일이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발끝으로 슬쩍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가방은 무겁고 묵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본능적인 불길함에 휩싸인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지퍼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얗고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두 발이 고요히 드러났습니다. 글렌은 처음엔 그저 인체 모형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퍼를 끝까지 열어젖히는 순간 그는 그 안에 담긴 것이 실제 사람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자리에서 비명을 지은 뒤 덜덜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11분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제의 가방은 검은색 아이스하키용 대형 여행 가방이었으며 내부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접힌 채로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은 목, 가슴, 팔 등 전신에 걸쳐 총 58곳의 자상을 입었으며 이는 날카롭고 일관된 흉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흉기에는 강한 감정과 반복된 힘이 실려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범행이 아닌 격렬한 증오의 표출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범인은 사망 후 피해자의 시신을 가방에 구겨 넣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어떠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소지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방 내부에서 절단된 동맥들에서 흘러나온 피가 가방 바깥을 타고 인도 위로 붉은 자국을 길게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말없이 따라가라는 메시지처럼 도심의 한 골목을 향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도 위에 흩어진 핏자국을 따라 약 4.3km 떨어진 한 주택까지 추적해 갔습니다. 이곳은 시가 $210만 상당의 3층짜리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월 클레인과 그의 아내 올솔리아 게일,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스라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13살의 리오와 17살의 제이미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뒷문 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여전히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그 집에 거주하는 올솔리아 게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 속에 경찰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결국 강제 진입을 단행하였습니다. 1층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자국은 지하실 내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에서 더 많은 혈흔과 함께 주방용 식칼 자루를 발견하였습니다. 집 안의 문과 창문, 귀중품 모두 손상이나 도난 흔적 없이 그대로였기에 경찰은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서 확인된 58곳의 자상은 범인이 피해자에 대해 극심한 감정적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집 3층 다락방에서는 13살 아들 리오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은 오레건으로 여행을 떠났고 어머니는 전날 밤 콘서트를 보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레오는 어머니가 밤에 귀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경찰은 그를 일단 연행해 조사하였으나 수시간 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법의학 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은 올솔리아 게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올솔리아 게일은 1970년 9월 12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마친 그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미국인 투자은행 직원 하월 클레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후 함께 태국을 여행한 두 사람은 하월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금융석사를 이어가기로 하며 올솔리에게 뉴욕행과 청혼을 제안했고 도착 후 결혼해 맨해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월은 금융회사를 창업했고 올솔리에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두 아들 제이미와 리오를 둔 부부는 가족 여행을 즐기며 안정된 삶을 이어갔고 2012년엔 퀸스에 $167만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올솔리의 가족은 늘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되어 여행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가 충격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벌였고
결정적인 목격 제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얼설리의 집 맞은편에 사는 한 이웃이 사건 당일 새벽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제출한 사진에는 토요일 새벽 4시 30분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검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의 형태와 색상은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담긴 가방과 일치하였고 경찰은 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남편 하월 클레이는 사건 당시 아들 제이미와 함께 오레건주에서 대학 탐방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급히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시각에 포틀랜드에 있었다는 SNS 기록이 확인되면서 그는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인물로 판단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는 그날 새벽 아내 얼설리의 휴대폰으로부터 충격적인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아내는 수년 전 나를 감옥에 넣었다. 나 지금 돌아왔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아니면 가족 모두 죽을 것이다. 경찰은 이 메시지가 살해 직후 범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며 얼설리어와 과거에 원한이 있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남편이 가장 먼저 의심받기 마련이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하월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대중은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비난했고 결국 하월은 며칠 후 언론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왜 자꾸 찍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손대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은 협박 메시지를 단서 삼아 수사를 이어갔지만 범인의 정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는 정체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얼설리의 지인들을 통해 사건 당일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얼설리는 아들과 친구들에게 주말에 링컨 센터에서 뮤지컬 공연을 볼 예정이라고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그날 밤 얼설리에게은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링컨 센터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멀리 오레건주에 있었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3명의 남성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남편 하월 클레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마친 얼설리는 밤 11시 30분경 자택 인근 퀸스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귀가하지 않고 근처의 바에 들러 머스커 음료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익숙한 듯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음미한 그녀는 자정을 넘긴 12시 20분경 아무런 이상 기색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시 30분경 얼설리에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직접 문을 열어 누군가를 들였거나 뒷마당 바비큐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열쇠를 통해 범인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말다툼 혹은 격한 감정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얼설리에의 집부엌에서 가져온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그녀를 58차례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얼설리에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얼설리에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시신을 검은 여행 가방에 넣어 새벽 4시 30분경 자택을 나와 약 1시간 후 포레스트 파크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가방을 유기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얼설리의 혈흔이 묻은 외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얼설리에게 이 공연 도중 연락했던 3명의 남성 중 한 사람을 추적하던 중 즉각 주목할 만한 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얼설리의 자택에서 일했던 수리공이었습니다. 수리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경찰은 곧바로 얼설리의 냉장고에 붙어있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줄, 새로운 수리공을 구해야겠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얼설리에는 기존의 수리공을 바꾸려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단서를 따라가자 2년 전 얼설리아 가족이 집 에어컨 문제로 부른 지역 수리공이 바로 데이빗 버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당시 44세였던 데이빗 버널은 멕시코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2001년 미립국 후 20년 넘게 미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보루하러 아내와 두 자녀를 떠나 뉴욕 퀸스 리치먼드 힐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얼설리의 집과는 차로 12분 거리였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문자 및 통화 내역을 추적한 결과 데이빗은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얼설리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인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수리를 빌미로 침실까지 드나들었던 남자였던 것입니다. 데이빗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얼설리의 사진에 스페인어로 사랑을 고백하는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2년에 걸쳐 이어졌으며 그 사이 수차례 다투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얼설리에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데이빗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데이빗의 경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가 과거에도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혀 여러 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는 인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위협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데이빗 버널러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을 관찰하며 연애 편지를 남기고 퇴근 후 몰래 따라다니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개 청혼까지 시도했으며 피해 여성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항상 경찰 도착 전 매장을 떠나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5분 데이빗 버널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자택으로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올설리의 집을 떠난 시각과 일치하며 왼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클리닉에서 그가 손에 깊은 자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의사는 감염 우려로 병원 진료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경찰은 데이빗의 쓰레기에서 올설리의 혈흔이 묻은 작업화와 셔츠, 사용된 붕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튿날 NYPD가 그의 집을 포위하자 데이빗은 스스로 경찰에 다가와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수하였습니다. 그는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올설리의 게일 살해를 자백하였고 범행 경위는 공식 진술로 기록되었습니다. 데이빗 버널러는 올설리의 게일과 2년 넘게 비밀 교제를 해왔으며 사건 당일 새벽 그녀를 설득하려고 자택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다툼 끝에 올설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한 그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그녀를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포레스트 파크에 유기하고 남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올설리가 자신에게 HIV를 옮겼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내세웠으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검찰은 데이빗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데이빗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월 뒤인 2022년 11월 2일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데이빗은 검찰과의 협상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급 살인 혐의는 1급 과실치사로 감형되었고 그는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에 서명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법원은 44세의 데이빗 버널러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올설리는 겉으론 평범한 주부였지만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위험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수리공과의 불륜을 지속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수년간 얽히고 설킨 감정의 늪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집착을 키워왔으며 결국 올설리의 이별 통보를 살인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되갚았습니다. 물론 감정의 배신이나 관계의 파탄이 살인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랑도 어떤 관계도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현실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과 또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만든 결과는 한 여자의 죽음, 한 남자의 감옥,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죄가 없었고 그 누구도 완전히 피해자라 말할 수 없는 잔혹하리만치 현실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설리의 선택과 데이빗의 행동,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